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거주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수습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하자 이런 데 공감대를 모은 걸로 보입니다. 반발이 워낙 거셌잖아요. 당초 그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이제 예전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지 않았는데 이제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면서 공제액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비거주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거주자에선 좀 혜택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12억이 공제액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14억까지 늘리고 공제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9억까지 줄인다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비거주자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과연 이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제 보통은 비거주를 하는데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많지만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혹은 뭐 다른 사유로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육아, 보육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흔히 말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이게 흔히 말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비거주자를 너무 폭넓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이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이야기 나왔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뭐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 같은 것들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확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각자 사정이 있는데 이게 부득이한 경우 또 투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부의 안처럼 취약이라든지 정금, 뭐 질병 이런 것들은 증명세를 내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해석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해석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 양육, 가족 돌봄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되면 어느 것이 육아냐, 어느 것이 가족 돌봄이냐, 또 A는 대줬는데 B는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의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야기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 이 양도세는 결국 세무당국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세무당국 숫자, 뭐 자금 추처조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인정할 때 비거주자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에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 갖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담당 심사관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서류들 그리고 이제 또 해석을 넓히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해석을 넓히게 되면 아마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일일이 이걸 판단하는 행정비용 같은 것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 거주냐 아니면 비거주냐를 판단하게 되는 주체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닌 거죠? 뭐 아직 정확한 주체 이게 지금 세금 아니라서요. 이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아니고 주체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지금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공제액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당국에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해야 세무당국의 질의가 왔을 때 또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금을 부여하는 주체인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종부세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도 좀 수정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1주택자는 뭐 거주, 비거주 나누지 말고 동일하게 기본공제 14억 적용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기본공제 14억 적용하자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혜택을 오히려 늘리자라는 입장이거든요. 혜택을 늘리는 것이 이제 특히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 지역 표를 얻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아까 잠깐 뭐 자막에 나왔는데 지금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 1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공제 가액이란 게 이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계산하는 거고 뭐 시가의 이제 공적가액 비율을
계산해서 결정하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공제액을 늘리다 보면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1거주자 1주택에 대해서는 이거 인정은 비거주 이런 거 따지지 말자라는 입장의 이야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떤 주택 공급의 입장이 있죠. 주택 공급의 입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비거주자들이 집을 팔아야 그쪽 지역에 주택이 공급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갈등 관계는 형성될 관계가 있다. 결국은 정치하는 쪽 입장에서는 표가 중요하고 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공제액을 늘리는 게 타당하고요. 반면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비거주자들이 가진 아파트들을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아무래도 종부세 조금 더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논의 끝에는 결국 임차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1주택자들 실거주해라 이 원칙 자체는 여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 매물 감소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거 전월세 가격 상승 이끄는 걸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큰 배경은 2030년까지 서울과 경기의 어떤 물량이 굉장히 작다. 물량이 굉장히 작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분양 물량이 작아가지고 이미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말씀. 위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려운 상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사실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네. 이야기거든. 다른 필요에 따라서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현재 세입자들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또 자기가 원하는 지역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전세나 월세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지역에서 월세나 전세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법안들이 되면은 증여를 할 가능성이 좀 네. 높다고 하고 있고 증여를 하게 되면 또 손바뀜이 생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 어떤 거냐면 증여하면은 또 실거주를 해야 될 필요 특히나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것들도 실거주 요건이 강하다 보니까 네. 자녀들이 들어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들어와야 되면 또 이렇게 또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만약 이게 매매가 됐다 할지라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는 사람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할 사람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전월세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공급이 많으면 좀 외곽지라도 공급이 많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가격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데 2030년까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다라는 이런 말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차인들의 걱정은 계속될 것 같고요. 세제 측면을 살펴봤고 공급 측면에서도 규제가 완화되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좀 행정적인 절차 단축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500세대 이상 정비 사업 인허가 권한을 서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구로 넘어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걸려 있어가지고 해석이 좀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니까 야당 쪽이지만 부의원 쪽은 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많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 어떤 흔히 말하는 기초단체장들이 주택 공급을 하게끔 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 아니냐라는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사실은 뭐 지역에서 500세대 정도는 규모가 작으니까 해도 나쁘진 않다. 뭐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원래 권한은 일종의 형해하는 거다 보니까 야당에서 반발이 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당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구청장들이 당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흔히 말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반발이 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체의 권한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흔히 서울시 의회 통과 대상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정치 갈등으로 오히려 좀 나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 장기 국채 금리 크게 올라서 재무부가 개입했다는 소식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규모를 늘린 거잖아요. 반짝 효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30년물 국제 추이가 바이백 한도를 2배로 늘린다는 발표 날에 이제 5.31%에서 5.19%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5.25%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뭐 이유가 뭐 명확합니다. 명확하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금 바이백을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장기채의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이유인데 장기채의 금리가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다. 재정적자가 크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많이 발행되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쌓이게 되면은 결국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너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AI라든지 다른 산업 투자에 미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단기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 이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각,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장기적인 흐름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뭐 미국의 통화 정책보다는 장기 금리, 중장기적인 금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추세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또 되어 버렸기 때문에 효과가 좀 없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바이백 이번 주에도 뭐 바이백 관련 얘기는 네.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40조 달러 돌파한 국가 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뭐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문제는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장기 금리 같이 오르고 있고요. 이런 상황 계속되면은 이거 AI 투자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AI 투자나 글로벌 증시에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까요? 사실 이제 미국하고 일본, 유럽, 뭐 한국 다 역시 이제 재정이 계속 문제가 되긴 합니다. 재정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있고 인구 고령화가 있으면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은 이거 사실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데 고령화된다는 이야기는 세원도 역시 좀 줄어든다는 네. 이야기거든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베이스가 줄어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재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들, 그러니까 세수를 안 늘리고 이렇게 복지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들이 제도가 안 늘더라도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최근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장기 채권, 워낙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운영 기간이 뭐 길다 보니까 장기 채권 같은 것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예. 미국 국채랑 경쟁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발행한 주체인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국채와 경쟁 관계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 BBB 등급이라든지 좀 낮은 등급의 어떤 기업들이 장기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같이 사실 미국 정부와 경쟁할 수 있는 채권들이 너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국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국채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채권 금리 같은 것도 올라지고 있고요.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서 같은데 흔히 말하는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예. 경향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AI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장기채 같은 것들을 많이 의존해서 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환 같은 것이 늦어지게 되고 AI 투자, AI 전환, 피지컬 AI까지 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 27일에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는데 지금 두 차례 연속 인상할 것이다. 아니야 이번에는 동결을 할 것이다.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어떤 요인들, 어떤 변수들 보고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좀 팽팽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이 좋다. 지금 뭐 KDI에서 최근 경제 성장 전망치 3% 이상 올리면서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지수 역시 좀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서 한 2.6% 정도 되다 보니 근원 물가지 상승률이 2.6%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타겟팅하는 2% 레벨보다 높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집값이라든지 가계대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좀 부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1,300원대로 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물가가 그렇게까지 높아지느냐 또 유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7월 달에 한번 또 올린 네. 것들의 효과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겹치면서 사실 흔히 두 견해, 동결이냐 혹은 인상이냐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부터 금리까지 여러 가지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